안녕하세요. 영가공 청년센터 국형진입니다. 청년들의 마음, 청년들의 그 마음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제가 방어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이걸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방어기제를 이해하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평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강의를 듣게 될 방어기제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나, 그리고 방어기제는 왜 발생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첫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드, 에고, 그리고 이제 슈퍼에고가 있다고 하는데, 에고는 뭐냐면 그 중간에 서 있는 나를 조절하는 그 지금 내가 인식되는 나, 살고 있을 때 보여지는 내가 에고이고요. 이드는 정말 동물적인 욕구를 그냥 해결하고 싶은 나,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완전히 에고, 이드만 본다고 하면 이 원초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이렇게 그죠? 뭐 싸고 싶으면 싸고, 뭐 동물하고 똑같이 이런 하고 싶은 욕구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하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는 게 이드거든요. 근데 이드라는 자아는 미성숙한 자아겠죠. 예, 왜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뭐 초등학생, 유아, 영아, 신생아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드는 원초화라고 하고요. 에고는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저도 조절된 에고죠. 저도 이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런 강의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테레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낮잠 자고, 네,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게 아마 이드가 저한테 막 시키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일도 제가 필요한 일이고, 라고 하는 규범을 누가 자꾸 시키냐면, 이드대로 하고 싶은 저를 잡아당기는 아이가 있어요. 에고를 건너 슈퍼에고라는 게 있는데, 슈퍼에고는 초자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 윤리의 기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윤리적으로, 뭐, 의식적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상향이 이제 슈퍼에고죠. 그러면 슈퍼에고와 이드가 싸울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드하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이제 슈퍼에고가 둘이 합의를 해서 중간쯤에서 결정한 게 바로 에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조절을 해서 살아갑니다. 네, 아이 같은 나, 천사 같은 슈퍼에고가 중간에 조절을 해서 만들어낸 내 모습이 평소의 에고인데, 이 평소의 에고인 이런 평안한 모습으로 잘 조절된 모습으로 살면 좋은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안 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상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용돈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받고 이제 뭘 받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에고가 이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해결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스트레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양심에 찔려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내가,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어. 내가, 남들한테 이거 누구 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몰래 가졌어. 뭐 이런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받는 양심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이 이드가 뭐 이제 원하는 욕구일 수도 있어요. 이 욕구, 그러니까 슈퍼에고가 원하는 되게 좋은 이상향적인 행동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반대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내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욕구, 그러니까 욕구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죠. 또 다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건 내 마음속의 스트레스라면 내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상황이죠, 상황.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어.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 이건 내 밖에 있는 문제지만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외부 요인 스트레스 중에 상황의 스트레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죠.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거 내 외적인 거라 통제도 안 되는데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내 마음속의 스트레스, 내 외부에 있는 스트레스가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내 마음속의 스트레스는 착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스트레스,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스트레스. 외부의 스트레스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네 가지로 좀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공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응력이라고 하거든요. 응력이라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버티는 힘이에요. 제가 그 또 토목과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학교를 이상한 데를 많이 다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바람이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나무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람에 나무가 그대로 넘어가 버리지는 않아요. 약한 바람에는. 그러면 바람을 맞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이 스트레스라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나무는 휘청휘청하면서 응력을 가지고 버텨요. 자, 스트레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이 응력을 나는 어떻게 쓰느냐. 사실 이 응력이 물건으로 말하면 응력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따라서 미성숙한 사람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면 되게 성숙한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자아와 방어 기제는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밖에 있는 스트레스를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아의 방어 기제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통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을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내가 알았어. 인식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막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 무릎에서 피가 나. 아, 아파. 뭐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 아픈데 안 아픈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남들이 막 힘들게 해요. 누가 봐도 되게 힘든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근데 당사자는 뭐라 그래요? 괜찮아. 안 괜찮은데? 이게 뭐냐면 왜곡시키는 거예요. 힘들다고 인식하는 자신의 생각을 왜곡해가지고 괜찮다고 상황을 확 왜곡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를 빗나가게 만드는 거죠. 계속 나를 스트레스를 줘도 난 괜찮은데 이러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스트레스 주는 행동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통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어기제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이든 자기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자기가 왜곡시키는 걸 어떤 방식으로 왜곡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구분이 지어지거든요. 또 방어기제라고 하는 건 특징이 있어요. 방어기제는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만의 이걸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오면 자기만의 해소법. 어떤 사람은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걸로 이제 예를 들어 목에 음식을 넘기는 걸로 이런 것들을 그 해소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아닙니다. 많이 먹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지? 네, 많이 먹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이 스트레스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자기가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나요? 사실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가 앞으로 쭉 시리즈로 나오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비추어 보시면 좋겠고요. 스스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방어 기제의 특징들은 뭐냐면 현실을 왜곡해서 지각하면 불안감의 위협을 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실게요. 내가 해결 안 되는 스트레스, 무서운 아버지랑 평생 살아야 되는 환경에 내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분인데 우리 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막 생각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 상을 내가 왜곡할 수도 있거든요. 왜 왜곡할까요? 아버지를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걸 인정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내 생각을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자라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 공격적인 태도, 공격적인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기 자녀에게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그 상담 일을 하기 전에, 상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오면 저는 도망갔어요. 스트레스 상황을 도망가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가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전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항상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상황하고 맞닥뜨리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망간다는 걸 안 뒤로 그걸 도망가 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 앞에 그걸 정면으로 보려고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봐서 그 내용이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무언가라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이해도 되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도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방어 기제는 뭐냐?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의식으로 옮겨서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방어 기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콤플렉스 있으세요? 네. 무의식 속에서 잠겨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것들, 열등감을 만드는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듯이 저는 청소년 시기에 제 외모에 컴플렉스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극복했습니다. 네. 옛날에는 딱 한 사람만 저 잘생겼다고 했었거든요. 네, 우리 엄마요. 네. 절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 하나로는 부족했었던가 보죠. 이 외모 컴플렉스가 안 없어지는데 성인이 되면서 없어졌어요. 한 명 더 생겼거든요. 저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네, 제 와이프입니다. 네, 제 아내는 결혼해서 제가 21년 됐는데 지금도 제가 집에 가면 잘생긴 남편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가 네, 상당히 좀 이렇게 해소됐던 것 같습니다. 컴플렉스라는 뭘까? 네. 제가 컴플렉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 컴플렉스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이름만 딱 들어봐도 좀 그리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사랑한 거죠. 네.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뭐 그런 설화가 있었어요. 네. 엘렉트라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딸이 살해하는 그런 그리스의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딴 이름들인데요. 보다시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요. 남자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자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말씀을 드리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를 더 좋아할까요? 아빠를 더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네, 엄마를 좋아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엄마에게서 젖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같이 있는 시간도 길고 그리고 또 엄마는 아빠보다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잘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지만 남아가 이성 부모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라는 강한 상대를 내가 이길 수는 없어. 그러면서 거세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이 거세 불안을 느끼면서 아빠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하죠. 복종을 하거나 저항을 하죠. 네, 결국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내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절망에서 오는 컴플렉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자기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하면서 이제 그 모양이 정해진다고 해요. 권위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권위에 저항을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정신분석에서는 좀 비판받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정설이 되기는 어려운 컴플렉스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성 부모인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를 차지하고 싶지만 내가 이길 수 없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두 컴플렉스는 뭐냐면 권유에 대한 얘기죠. 어머니, 아버지, 부모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남성, 여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 두 컴플렉스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 대부분 이제 권유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순종하는 사람들,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경험을 못하겠지만 그 권유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권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가 아니면 잘 수용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 두 컴플렉스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권유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지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생기는 컴플렉스도 있어요. 카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카인과 아벨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카인과 아벨이 이제 그 형제인데요. 아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카인은 사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낸 제사는 신이 받아주셨는데, 동물을 사냥하는 카인이 잡은 동물로 드린 제사는 안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카인이 이제 아벨에게 열등감을 느낀 거죠. 신에게 사랑을 네가 더 받아? 그러면서 동생을 죽입니다. 예.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형제 간에도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부모님에게 사랑을 더 받는 자녀, 그 자녀에게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갖는 열등감. 대부분 이제, 카인 컴플렉스는요, 그 형도 느낄 수 있고, 동생도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내 동생들을 더 잘해주는 부모님에게 대해서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형이 될 수도 있고요. 형을 더 사랑하는 그런 집안에서는 동생들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또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있어요. 이건 어떤 컴플렉스냐면 내가 저 사람을 거절하거나 저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착한 사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애정에 대한 컴플렉스죠. 애정에 대한 이제 불안인 거죠.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들. 결국 이 모든 컴플렉스는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비합리적인 방어 기제들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태도는 다르시지만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다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내가 컴플렉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나를 사랑하시지 두 분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일 때, 어렸을 때는 본인이 열등하기 때문에 더 우월한 부모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열등감인 거지 부모가 주는 열등감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컴플렉스는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 속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나보다 우월한 형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보다 우월한 동성 부모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컴플렉스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자라왔던 환경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열등감을 느꼈을까? 그 열등감을 느낀 대상별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어 기제도 다를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그러면 어떤 방어 기제들이 있고 이런 방어 기제들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나를 발견하는데 좋은 그런 잣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